첫날 밤이었다. 새 집은 페인트가 벗겨진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마당이 넓고 바람이 시원했다. 무엇보다 값이 너무 싸서 나는 스스로 합리화했다. 오래 비어 있었겠지. 소연이 딸과 팔베개를 하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다. 내일 책상 다시 놓자. 너 마음에 들 거야. 밤이 내려앉고 주방의 주전자가 식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집안이 잠잠해졌을 때였다. 스르르 졸음이 들던 내 귀에 물안개 사이로 다가오는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정이야. 나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멈춰섰다. 오래전 머리 감을 때 쓰던 보리집 향, 복원 향 같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돌아가신 어머니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침대 곁에 서 계셨다. 눈가가 시뻘겋게 젖어 있었다. 정이야,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 여기 있으면.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 손이 앞으로 뻗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손끝에 닿은 건 찬 공기뿐이었다. 하얀 형체는 틈 사이로 흩어져 천장 모서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엄마. 나는 벌떡 일어났다. 등 한가득 식은 땀. 아님 벽에서 자던 소연이가 놀라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왜요? 네요. 악몽 꿨어요? 응. 그냥 꿈이야. 목이 바싹 말랐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벽에는 오래전 액자를 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집에도 웃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소연이가 중얼거렸다. 이사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자자. 내일 아침은 가볍게 끓일게. 아이는 장난스레 새까스레인지 아직 냄새 싫어할지도요. 하고 웃었다. 아이가 다시 잠들자 내 웃음은 조용히 꺼졌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 나는 꿈속의 급브레이크 소리와 한밤 번개를 싫어하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온 건 처음이었다. 정말 꿈이라면 왜 코끝에 보릿집 향이 아직도 맴도는가? 정말 꿈이라면 왜 침대 다리가 차갑게 젖어 있는가? 휴대폰 화면 2:37 AM. 앨범 속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보, 여기로 온 게 맞았을까? 내 속삭임은 어둠에 스며들었. 대답 대신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사각 긁었다. 커튼을 젖히자 옆집 마당은 우물 바닥처럼 까맣다. 현관 센서 등이 툭 하고 켜졌다가 곧 꺼졌다. 마치 누군가 갔다 간 것처럼.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낯선 집은 소리가 낯설다. 꿈은 꿈일. 커튼을 닫다가 은빛 머리카락 한 올을 보았다. 유난히 길고 가늘었다. 내 것도 소연이 것도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내일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자를 뜯고 선반을 고정하고 커튼을 사오고 나는 다시 누웠다. 그런데 그때 바닥 깊숙한 곳에서 아주 느린 발소리가 울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거실을 지나 우리 방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불 속에서 소연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디선가 누구의 입술이 벽지에 바짝 붙어 속삭이는 듯 했다. 도망쳐 휙 돌아봐. 바닥이 내려앉았는지 배관이 우는 건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꿈속의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 단순한 꿈일 수도 있다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나와 딸아이를 살려주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다. 엄마, 왜 이제야?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내 이름은 한정희, 49살. 남편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던 그날 밤, 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그 후로 나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이름은 소연.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엄마, 괜찮아. 나 있잖아.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직 어린 딸이 눈물 젖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며 했던 말. 그때 그 작고 떨리던 손의 감촉이 지금도 내 심장을 파고든다. 그날 밤 어머니가 왜 나타났는지 나는 곧 알게 될 운명에 휘말리려 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의 손은 끝까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희야, 소연이, 잘 부탁해.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렇게 속삭였다. 눈꺼풀이 닫히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손을 부여잡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병실 벽에 부딪히는 울음은 곧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20살도 안 된 소연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었다. 다행히 보험금 덕에 당장 생활은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소연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쿡쿡 찔렸다. 엄마, 나 알바할게. 학비 걱정 말아요. 소연은 늘 씩씩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러나 밤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쳐들고 빨간 펜으로 줄줄이 지출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 매물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이 믿기 힘들 만큼 저렴했. 상권도 교통도 모든 게 불편했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진짜 이사 가려는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그래, 우린 새 출발이 필요해. 딸은 잠시 날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모아 그 집을 계약했다. 서울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 비록 오래됐지만 마당도 있고 햇살도 들어오는 곳.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몰랐다. 그 선택이 우리 모녀를 어머니의 경고 속 어둠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새 집은 좁은 골목 끝에 있었다. 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벽돌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녹슨 철문을 열자 의외로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했다. 와, 엄마, 마당도 있어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갔다. 구석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가지 끝에 빨갛게 익은 감이 몇 개 매달려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심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맑고 조용하고 마음을 씻어내는 듯 했다. 그때 중년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말은 최고였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에요. 이쪽은 제 딸 소연이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박스를 덥석 들어 옮겼다. 집이 오래돼서 불편할 수도 싶어요. 그래도 마당이 넓고 공기는 참 좋습니다. 나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오히려 미안했다. 정말 감사해요. 주인분이 직접 도와주시다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사람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소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뭔가 따뜻해 보여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그래,
여기가 진짜 새 출발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경고가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짐을 옮기던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넓은 집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래 비워뒀거든요. 그냥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눈길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묻지는 못했다. 그때 소연이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엄마, 방이 넓고 햇빛도 잘 들어와요. 여기서 공부하면 성적도 쭉 오를 것 같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참 언제나 긍정적이구나. 소연이는 뒤에서 내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 집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빠를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크게 겪었을 텐데. 언제나 웃으며 나를 다독였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내 손을 잡고 끝내놓지 않던 그 따뜻한 시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야. 하지만 마음 깊숙이 꿈속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음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당장 떠나라.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박스를 옮기고 먼지를 닦고 가구를 배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박민수 씨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는 전기 차단기예요. 혹시 불이 나거나 이상하면 먼저 확인하세요.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며 가스밸브와 수도 잠금 장치까지 보여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미안할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이. 하지만 그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도 스위치를 켜고 끄는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넓은 공간만이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이가 바닥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휴, 드디어 끝났. 엄마, 이제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무게가 내려앉았다. 밤이 깊자 나는 임시로 놓은 침대에 누워 바람 소리를 들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벽에 얼룩처럼 번졌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집 때문일까? 아니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들 때문일까? 소연의 학비, 아르바이트, 줄일 곳 없는 지출도.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건 꿈속의 어머니였다. 절망에 찬 눈빛, 떨리는 목소리, 지금 당장 떠나라. 나는 몸을 뒤척이며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찾았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낀 순간 비로소 얕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소연이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루 종일 집안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정리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똑딱이는 소리가 머릿속을 두드렸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지쳐 눈을 감았다. 그중한 악몽이 시작됐다. 짙은 어둠 속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자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어머니였다. 하지만 기억 속 따뜻한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크게 뜨인 채 떨고 있었다. 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려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늦기 전에 당장 떠나라. 그 목소리가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휙 스치며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엄마. 눈을 번쩍 뜨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옆을 보니 소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내가 방금 겪은 악몽 따윈 모른 채 운명.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끌어당겨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집어넣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을 정리하다가 나는 소연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 또 외할머니가 나오셨어.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계속 당장 떠나라고 하셨어. 소연이는 우유를 마시다 말고 피식 웃었다. 아이고, 엄마 피곤해서 그래요. 어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꿈 꾼 거예요. 나는 아이의 천진한 웃음을 바라보았다. 20살밖에 안 된 딸. 늘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어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묘한 기긴이 집안을 감쌌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릿하고 무겁게 끼익, 끼익,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였다.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가 불을 켜면 언제나 텅 빈 공간뿐이었다. 소연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집이 오래돼서 그래요. 나무가 삐걱대는 거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다. 또 다른 날 밤, 부엌 창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분명 내가 잠갔는데도 말이다. 거센 바람이 커튼을 휘날리며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급히 달려가 닫았지만 금세 또다시 열려버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창문을 열어젖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문득 어둠 너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나자 거실 전등이 이상해졌다. 환하게 켜져 있다가도 갑자기 꺼져 방 안이 깜깜해지고 잠시 후 다시 켜졌다. 나는 전기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전압이 잠깐 불안정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다. 소연이는 처음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완전 공포 영화 같아요. 그러다 점점 불안해졌다.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내 손을 더 꼭 잡으면서도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낡은 집이라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다. 예순을 훌쩍 넘긴 듯한 분, 목소리는 낮았지만 시선이 어딘가 불안했다. 이 집 원래 아시죠? 전에 일이 좀 있었잖아요. 나는 빗자루를 꼭 쥔 채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한참 나를 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괜한 소리 했네.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남겨진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머릿속에 또다시 들려왔다. 늦기 전에 도망쳐라. 이웃 할머니의 말을 들은 뒤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낮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학원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은 더 넓고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나는 식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괜히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바로 등 뒤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정희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헉 돌렸다. 아무도 없었. 천장에 매달린 전등만이 깜박이며 내 그림자를 길고 뒤틀리게 늘려놓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착각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분명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서 속삭였다.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물러났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꿈속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분노한 얼굴이 아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계셨다. 정희야, 떠나라.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울음소리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달릴수록 어머니와의 거근은 멀어졌다. 끝내 닿을 수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속삭였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엄마가 정말 나한테 말하고 계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언시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박민수 씨가 다시 찾아왔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는 순간 망설였다. 네. 그런데 박 선생,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할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마 꿈 이야기를 꺼낼지 망설였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떠나라.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계속 엄마 꿈을 꿔요. 집을 당장 떠나라고 하세요. 박민수 씨의 표정이 굳었다. 입가의 미소는 얼어붙은 듯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바닥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두드렸다. 혹시 이 집에 뭔가 있었던 거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집이라서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대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말을 돌렸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짧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떠났다. 남겨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소연이가 잠든 후 나는 휴대폰을 켜고 몰래 검색을 시작했다. 손끝이 떨리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 외곽주택 새 식구 참급.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 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 꿈속의 어머니, 발자국 소리, 저절로 열리는 창문, 그리고 박민수 씨의 피하는 눈빛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며 내 심장을 찔렀다. 이 집 2층 방에서 엄마와 딸이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호흡은 막혔다. 그 방 바로 지금 나와 소연이가 매일 잠드는 그 방이었다. 기사는 이어졌다. 가해자는 남편으로 밝혀졌다. 그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닭소리와 함께 침대 위에 굴러 떨어졌다. 몸은 떨리고 손발이 얼어붙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중얼거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글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순간 꿈속의 어머니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절망에 찬 눈빛, 흐르는 눈물, 떨리는 입술, 늦기 전에 떠나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그 경고는 이 집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섬뜩하게 맞닿아 있었다는 것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늦기 전에 떠나라.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다. 나와 소연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였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말씀대로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막 이사 왔지만 하루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소연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집도 예쁘고.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전날 밤에 알아낸 모든 사실을 전했다.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희생된 모녀, 그리고 우리가 자던 그 방. 소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한참 후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내 눈을 바라봤다. 엄마, 그래요. 우리 나가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직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그날 밤 우리는 허겁지겁 짐을 박스에 담아두고 떠날 준비를 했다.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자 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번처럼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도 울먹이는 눈빛도 아니었다. 새하얀 옷차림으로 햇살 가득한 마당에 서서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엄마, 나는 목이 메어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다. 오직 평온만이 가득했다.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손을 떨며 내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저랑 소연이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어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졌지만 그 미소만은 내 가슴에 선명히 남았다. 그 집을 떠난 후 나와 소연이는 외곽의 작은 방을 임시로 빌렸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몇 개의 박스를 놓으면 꽉 차는 좁은 방이었다. 마당도 없고 햇살도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안전함이었다. 나는 작은 창문가에 앉아 좁은 골목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가라앉는 듯한 평온을 느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잘한 거야. 떠나길 잘했어. 책상에 앉은 소연이가 책을 펼치다 말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이 메어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길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힘이었다. 눈물이 고인 채 속삭였다. 그래,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좁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모녀는 진짜 집을 되찾은 듯 했다. 벽도 공간도 필요 없었다. 오직 서로의 마음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소연이의 한마디가 어둠 속 등불처럼 내 마음을 밝혀주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충분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난 듯 가슴이 환해졌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힘은 집도 돈도 아닌 바로 아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더는 걱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꼭 잘 살아보자.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밤바람이 스며들었. 그 바람 속에서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아마 어머니도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은 모습,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새로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부족했지만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소연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낡은 집에서의 공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이제는 그저 하나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 울며 떨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지어주셨던 평온한 미소. 그때 깨달았다. 죽음을 넘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바로 모성애였다. 그 모성애가 나와 소연을 구했.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비록 소박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새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마지막 밤, 곤히 잠든 소연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네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모성애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시간도, 죽음도, 그 어떤 경계도,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다.